이혼해.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그 두 글자가 튀어나왔을 때 정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장이혼이야. 나만 믿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게 무슨... 시끄러워. 시키는 대로 해. 협의 이혼 동의서. 정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락의 끝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락방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7시 정민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간을 보는데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긴장되었죠.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65살 대기업의 만년부장. 후배들은 벌써 임원이 되어 자신을 지나쳤고 회사에서는 퇴사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상무가 은근히 희망퇴직 이야기를 꺼냈죠. 하지만 그런 불안함을 드러내는 건 도식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불안과 분노는 고스란히 정민에게로 향했습니다. 밥 차려. 짧고 퉁명스러운 말투. 정민은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갓 지은 흰쌀밥, 정성껏 무친 시금치나물과 콩자반, 그리고 아침부터 조린 소고기 장조림까지 4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았지만 도식은 숟가락을 들더니 찌개를 한 입 떠먹고는 인상을 확 찌푸렸어요. 또 짜네. 맨날 요리만 하면서 이것밖에 못해? 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 어제는 싱겁다고 했었죠. 오늘은 소금을 조금 더 넣었는데 이번엔 짜다고 합니다. 정민은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30년간 배웠으니까요. 입술을 꾹 깨물고 밥알만 바라보았습니다. 밥을 먹던 도식이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였어요. 도식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게 뭐야? 또 관리비가 올랐어? 난방비가 좀 나왔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추우면 옷을 더 껴입어야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냐? 도식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숟가락을 밥상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정민은 익숙한 폭풍이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깨를 더 움츠리고 고개를 떨구었죠. 가스요금, 전기요금, 식비. 매달 고지서가 올 때마다 도식은 마치 정민이 돈을 펑펑 쓰는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정민이 아무리 아껴 써도 소용없었어요. 도식에게 정민은 언제나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식 자신은 돈 쓰는 걸 아끼지 않았어요. 차고에는 월 150만 원짜리 고급 외제차 리스 차량이 번쩍이고 있었고 지난달에는 800만 원짜리 최신형 골프채 세트를 거실에 떡하니 세워놓았습니다. 검은색 가죽 케이스에 담긴 골프채들은 햇빛에 반짝거렸죠. 정민이 조심스럽게 골프채 가격을 물었을 때 도식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건 투자야, 투자. 골프 모임에서 인맥을 쌓아야 사업 기회도 생기는 거야. 당신이 뭘 알아? 정민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식이 소파에 기대앉은 채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내일 저녁 약속 있으니까 밥 차리지 마. 정민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요즘 도식의 저녁 약속이 부쩍 늘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밖에서 먹고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물어봤자 사회생활이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라며 화만 낼 테니까요. 설거지를 마친 정민은 도식이 안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서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팜플렛 하나를 꺼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요리 강좌 안내문이었어요. 3개월 코스로 수강료는 15만 원. 정민은 가끔 이 팜플렛을 꺼내보며 작은 꿈을 꾸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고 새로운 레시피를 익히고 어쩌면 선생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꿈이었죠. 정민의 손끝이 팜플렛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것만은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뭐야, 그게? 정민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식이 어느새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다가온 것이죠. 정민이 황급히 팜플렛을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도식이 먼저 손을 뻗어 낚아챘습니다. 요리 강좌? 당신이? 도식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코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 조롱 가득한 표정이 정민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쓸데없는 데다 돈 쓴다고? 밥이나 제대로 해. 30년을 해도 짜고 싱겁고 난리인데 무슨 강좌야. 도식은 팜플렛을 양손으로 잡더니 반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정민의 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반으로. 네 조각이 된 정민의 작은 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민은 그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지고 코끝이 시큰거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울기나 하냐며 또 잔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정민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습니다. 새벽 1시의 고요 속에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딸 지연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까만 학사모를 쓴 지연이 활짝 웃고 있었죠. 정민은 문득 지연이 독립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시험 성적표를 가져오면 정민은 속으로 뿌듯해했죠. 하지만 도식은 달랐습니다. 여자가 머리 좋아봤자 시집가면 끝이야. 공부할 시간에 살림이나 배워. 지연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걸 정민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반짝이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딸을 감싸면 더 큰 싸움이 날 테니까요. 정민은 그저 지연의 손을 테이블 밑에서 꼭 쥐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민은 케이크라도 사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거잖아요. 하지만 도식은 딸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니까 아빠 용돈은 내가 좀 책임져라. 지연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정민은 보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축하 한마디 없이 돈 이야기부터 하는 아버지. 지연은 그날 이후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 저녁을 먹는데 도식이 갑자기 정민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멍청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요? 뭐, 너도 한마디 하고 싶어? 아버지한테 대들어?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지연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독립이었어요. 떠나면서 지연은 정민에게만 작게 속삭였죠. 엄마, 나는 아빠를 견딜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 말이 정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딸이 자신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것. 그건 정민의 30년 인생이 실패였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정민은 딸을 잡지 못했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민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그녀가 찾는 곳은 항상 부엌이었어요. 냉장고에서 밀린 채소들을 꺼내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고 물에 씻고 용기에 담는 단순한 작업. 그 반복 속에서 정민은 겨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부엌을 채웠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도식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정민은 조용히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후는 결혼 기념일이었죠. 30년. 하지만 도식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정민의 생일도 마찬가지였어요. 62살이 되던 날에도 도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도식에게 정민의 존재는 그저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정민은 다듬어둔 채소를 냉장고에 넣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은 도시의 불빛들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정민은 문득 궁금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엔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민은 깊은 한숨과 함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도식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미역국을, 칭찬은커녕 핀잔만 들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며칠 후 정민은 낡은 가계부를 펼쳐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가계부였어요. 30년 동안 한 푼도 빠짐없이 적어온 살림의 기록이었죠. 정민은 조심스럽게 도식 앞에 가계부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요. 식비하고 공과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도식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매달 그 소리야. 돈을 어디다 쓰길래 맨날 모자라. 아니 그게 물가도 오르고 경조사비도 나가고. 됐어. 도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정민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당신이 절약을 못하는 거야라는 핀잔만 돌아올 테니까요. 정민은 가계부를 가슴에 꼭 안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도식이 출근한 틈을 타서 정민은 안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장 먼지를 털고 이불을 햇볕에 널었어요. 도식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양말과 속옷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이게 뭐지? 정민은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 명세서가 접혀 있었어요. 정민의 눈이 명세서 위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총 결제 금액을 보는 순간 정민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200만 원. 한 달 카드 사용액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정민은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1200만 원이었죠. 정민이 한 달 생활비로 받는 돈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식은 혼자서 그 8배가 넘는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정민은 명세서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여성 의류 브랜드, 고급 와인바, 수입 화장품 매장. 정민은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생일에도 도식은 정민을 어디 데려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와 이런 곳을 갔던 걸까요? 정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성 의류 브랜드라니. 정민은 지난 5년간 새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어요. 늘 입던 옷을 수선해서 입었죠. 그런데 도식이 여성 의류를 샀다고요? 대체 누구를 위해서? 정민은 명세서를 도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저녁, 도식이 퇴근했습니다. 정민은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국을 뜨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밥을 먹기 시작했죠. 정민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여보, 오늘 서랍 정리하다가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요. 도식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뭘 봤다고? 결제 내역에 호텔 레스토랑이랑 여자 옷가게가 있던데 왜 그런 게 결제되어 있는 거예요? 정민은 최대한 담담하게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식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정민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정민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죠. 그게 왜? 사회생활에 필요한 투자의 일부야. 거래처 접대도 해야 하고 선물도 챙겨야 하고. 당신이 뭘 안다고 따져? 아니, 그래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됐어. 도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그릇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정민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당신은 집안 살림이나 잘해.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떴어요. 도식은 씩씩대며 밥을 먹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민은 홀로 남아 식어버린 밥을 바라보았어요.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명세서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매번 도식의 얼굴만 보면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도식이 갑자기 급발진했어요. 또 그 얘기야? 지겹게. 내가 뭘 안다고 자꾸 따져. 내 돈 관리나 제대로 해. 도식은 식탁을 쾅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민은 그 기세에 눌려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도식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실 도식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전혀 모르는 비밀이었죠. 도식은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만년 부장이라는 자격지심, 후배들에게 추월당했다는 굴욕감, 그 모든 걸 돈으로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5억 원 전부를 넣었죠. 투자가 성공하면 일확천금 그리고 정민과 이혼하고 새 인생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식은 대출 서류를 정민이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숨겨두었어요. 회사 사물함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민과의 대화를 최대한 피했죠.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정민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나와 냉장고를 열었어요. 밀린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들어가는 시금치, 오래된 양파, 무르기 시작한 호박. 정민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다듬기 시작했어요.
칼질을 하고 물에 씻고 손질하고 단순한 작업에 집중하니 복잡한 생각이 조금은 잊혔습니다. 새벽 3시 손질한 채소들을 냉장고에 넣고 나서야 정민은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부엌은 정민에게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도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정민은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세서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어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죠. 지연아, 요즘 아빠가 너무 신경질적이야. 말만 하면 화를 내고.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또요? 아빠 원래 그렇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요즘은 좀 달라.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숨기는 거요? 뭐요? 정민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딸에게 카드 명세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도 아닌데 괜히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생각이 많아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습니다. 마치 정민의 마음처럼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민이 거실 청소를 하다가 소파 쿠션 사이에서 도식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도식이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용의 첫 줄이 보였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정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라고요? 도식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죠? 정민은 휴대폰 잠금을 풀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 설정한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식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휴대폰 어딨어? 정민은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소파에 있길래. 도식은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그리고 정민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봤어? 뭐 봤냐고?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알림이 떠 있길래. 쓸데없는 거 보지 마. 이건 새로 바꾼 업무용 휴대폰이야. 회사 기밀이 있으니까 당신은 볼 필요 없어. 도식은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쑤셔넣고는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정민은 닫힌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업무용 휴대폰이라면서 왜 오빠라고 부르는 문자가 오는 걸까요? 정민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민은 또다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계부가 들려 있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정민은 30년간 이 집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껴 쓰고 모으고 살림을 꾸렸죠. 그런데 그 30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어요. 정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이 몰려오는 걸까요? 정민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불안한 예감만이 가슴 한켠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도식은 요즘 들어 부쩍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침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했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정민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도식이 이렇게 들뜬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오늘 저녁도 약속 있어. 밥 차리지 마. 도식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번 주에만 4번째 저녁 약속이었어요. 정민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물어봤자
사회생활이야라는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정민은 안방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식의 넥타이를 색깔별로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을 때 딱딱한 상자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정민은 그 상자를 꺼내 보았어요. 검은색 벨벳 케이스였습니다. 리본까지 예쁘게 묶여 있었죠. 정민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깜빡 잊고 있던 결혼기념일 선물일까? 아니면 뒤늦은 생일 선물? 30년 만에 처음으로 도식이 선물을 준비한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향수병이 들어 있었어요. 곡선이 아름다운 유리병에 담긴 고급 향수였습니다. 정민은 향수병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고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달콤하고 화려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민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민이 좋아하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은 은은하고 깔끔한 향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진하고 화려한 향은 평생 뿌려본 적이 없었죠. 도식도 그걸 알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향을 정민은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어요. 언제였지? 어디서였지?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도식이 늦게 귀가했을 때 그의 재킷에서 희미하게 났던 바로 그 향이었어요. 정민의 손에서 향수병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카드 명세서의 여성 의류 브랜드, 오빠라는 문자, 그리고 이 여자 향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정민은 향수 상자를 도로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남자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온 대가란 말인가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울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그 시각 도식은 강남의 한 고급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윤마담이라 불리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55살의 윤마담은 남편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액세서리를 걸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도식 씨, 그 투자 어떻게 되어가요? 윤마담이 와인 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도식은 어깨를 펴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순조롭죠. 조만간 큰 수익이 날 겁니다. 내가 괜히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게 아니에요. 눈이 있거든. 도식은 허세를 부렸습니다. 사실 투자회사에서 며칠 전 불길한 연락이 왔었어요. 투자 회수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도식은 그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곧 회복될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윤마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윤마담은 도식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도식 씨는 정말 멋있어요. 자신감 넘치고 남자다워서 좋아요. 도식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민에게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칭찬이었어요. 윤마담은 도식의 허세와 자신감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식의 돈에 대한 관심도 있었죠. 마담, 나 곧 이혼할 거요. 도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마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진짜요? 부인이랑? 30년을 참고 살았소. 이제 지겨워. 투자 수익 나오면 새 인생 시작하려고. 윤마담은 도식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 새 인생에 나도 끼워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마담하고 함께할 생각이요. 도식은 윤마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이미 연인인 것처럼 다정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식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민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이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다니. 정민은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식이 갑자기 정민에게 잘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치킨이라도 시켜줄까?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치킨 한 마리 사준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있는 거 해 먹으면 돼요. 그래, 그럼 맛있는 거 해줘. 도식은 씩 웃으며 거실로 갔습니다. 정민은 영문을 몰랐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바람 피우는 게 들킬까봐 눈치를 살피는 걸까요? 며칠 뒤 도식은 새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번쩍이는 금색 시계였어요. 정민이 보기에도 비싸 보였습니다. 여보, 그 시계 새로 산 거예요? 응, 마음에 들어서 하나 샀어. 멋있지? 도식은 손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자랑했습니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생활비는 맨날 모자란다고 핀잔 주면서 자기 시계 살 돈은 있는 거군요. 정민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정민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도식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요? 하지만 30년간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정민에게 이혼은 너무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죠?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요. 정민은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도식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우주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이 빨래를 개고 있는데 도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식은 화장실에 있었어요. 정민은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마담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지 미리 보기가 보였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 빨리 우리 둘만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 정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도식이 나왔습니다. 누가 휴대폰 만지래? 도식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정민을 날카롭게 쏘아보더니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말라니까. 왜 자꾸 남의 휴대폰을 봐?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도식은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안방에서 혼자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협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도식은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마담과 상의하며 이혼 시점을 재고 있었죠. 투자 수익이 나오기 전에 이혼을 마무리하면 정민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도식은 이혼 서류를 서랍 깊숙이 숨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새 인생이 시작될 거야.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휘날렸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밤이었습니다. 정민은 부엌 창가에 서서 그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민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미 너무 아팠으니까요.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정민은 대답 없는 질문을 밤하늘에 던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은 시장에 다녀오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선선해서 오랜만에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두부와 콩나물을 사고 제철 배추도 한 포기 샀어요.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장을 보는 동안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정민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현관문 앞에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민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빨간색 종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압류 딱지였습니다. 정민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두부가 바닥에 굴러가고 콩나물이 쏟아졌지만 정민은 그걸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빨간 딱지 위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예정, 채무 불이행.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집이 위험하다는 것. 정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이 차가웠어요.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어요. 지연이가 첫걸음을 떼고 숙제를 하고 대학에 붙었다고 환호하던 집. 그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인데 압류라니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도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도식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세 번째 전화에서야 도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집에서 얘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민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도식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함이나 걱정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2시간 후 도식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정민이 예상했던 것처럼 풀이 죽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결심한 사람처럼 단호한 표정이었죠. 앉아. 도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식은 맞은편에 앉더니 두 손을 깍지 끼고 정민을 바라보았어요. 사실대로 말할게. 내가 집을 담보로 5억을 대출받았어. 정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5억이요? 그 많은 돈을 뭐에 썼는데요? 투자했어. 금융상품에. 도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였어. 돈을 못 돌려받게 됐어. 정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5억이 사기라고요? 이 집을 담보로 빌린 5억이? 정민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큰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도식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집은 우리 둘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에요. 지연이 키우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대출 갚아서 겨우 우리 것으로 만든 집이라고요. 도식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정민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 방법이요? 무슨 방법이요? 정민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혹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혼이야. 정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귀를 때렸어요. 제대로 들은 건가요?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위장이혼이야. 도식은 마치 사업 계획을 설명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면 당신 명의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어. 압류도 피할 수 있고, 이건 일시적인 거야. 나중에 다 해결되면 다시 합치면 돼. 정민은 멍하니 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장이혼이라고요?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나만 믿어.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내가 당신을 버리겠어? 도식이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그 온기가 진심인지 정민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다 해결될 거야. 정민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전 본 향수, 휴대폰의 문자, 카드 명세서, 도식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정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장이혼이라니요.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설마 정말로 자신을 버리진 않겠죠. 정민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하고 싶었어요. 정말 다시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 이건 잠깐이야. 금방 해결될 거야. 도식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도식의 서명은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이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죠. 이게 최선이야. 나를 믿고 여기 서명해줘.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은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민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획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자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법원에 갔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류 몇 장에 서명하고 판사 앞에서 짧은 질문에 답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30년의 결혼이 30분 만에 끝났어요. 법원을 나서며 도식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따로 지내는 게 좋겠어. 지연이네 자취방에 가 있어. 얼마나요? 길어봤자 두세 달이야. 그동안 정리하고 연락할게. 도식은 그 말을 남기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정민은 법원 앞에 홀로 서서 멀어지는 택시를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민은 품에서 이혼 서류 사본을 꺼내 보았어요. 이혼 확정. 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내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짐 좀 싸서 갈게. 정민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도식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속옷 몇 벌, 기본 옷까지, 세면도구, 그리고 30년간 써온 레시피 노트. 정민이 유일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모든 짐이 들어갔어요. 30년 인생이 캐리어 하나로 정리되다니. 정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정민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이 부엌에서 수천 끼의 밥을 지었어요. 이 거실에서 지연이가 첫걸음을 뗐죠. 안방에서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잘 있어요, 집. 정민은 속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시각 도식은 윤마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됐어요. 이혼 끝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윤마담의 기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위자료는요? 한 푼도 안 줬어요. 위장이혼이라고 속였거든.
도식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비록 투자금은 날렸지만 적어도 정민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만 남은 거네요. 윤마담의 달콤한 목소리가 도식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도식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전화를 끄는 도식은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1,000만 원대 카드 명세서, 윤마담과의 호텔 영수증, 대출 관련 서류. 도식은 그것들을 파쇄기에 넣었어요. 위잉 소리와 함께 종이들이 잘게 찢어졌습니다. 증거인멸이었죠. 창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도식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새 인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 붉은 노을이 새로운 시작이 아닌 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거요. 지연의 자취방은 12평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간이 주방이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정민은 캐리어를 구석에 세워두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딸이 혼자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여기 앉아요. 차 줄게요. 지연이 작은 테이블에 따뜻한 보리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민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신세를 지게 돼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미안해해요? 그보다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가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는데 사기를 당했대. 그래서 집이 압류됐어.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압류요? 그럼 집은요?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위장이혼을 하자고 했어. 잠시만 떨어져 있으면 된대. 다 해결되면 다시 합치기로 했어. 정민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지연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위장이혼이요? 그게 말이 돼요?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했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설마 엄마를 버리겠어? 정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첫 며칠은 도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일이 좀 복잡해. 조금만 기다려. 정민은 그 문자를 보며 안심했어요. 연락이 오니까 괜찮은 거라고, 곧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문자가 뜸해졌습니다. 정민이 먼저 연락을 해도 답이 늦었어요. 2주일이 지나자 답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락 좀 해줘요. 정민이 보낸 문자에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지연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정민은 도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정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같은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뀐 거였어요. 정민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래.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짐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고 도식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민은 지연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를 걸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는 여전히 붙어 있었어요. 정민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정민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소파, 텔레비전, 장식장 모두 사라졌어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도 옷장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도 식탁도 사라졌습니다. 30년간 정민이 밥을 짓던 그 부엌이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어요. 정민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30년의 흔적이 모조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민의 코끝에 뭔가 스쳤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달콤하고 화려한 꽃향기. 정민은 그 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바로 그 여자 향수였어요. 그 향이 텅 빈 집안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위장 이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진짜 이혼이었던 거예요. 도식은 정민을 버리고 그 여자와 함께 떠난 거였습니다. 모든 짐을 빼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어요. 정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족을 돌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손이 트도록 설거지를 하고 허리가 아프도록 걸레질을 했어요. 그 30년이 단돈 한 푼의 가치도 없었던 거예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정민은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정민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자취방으로 돌아온 정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감정이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협의 이혼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재산 분할 합의도 안 하신 상태시네요. 상대방이 빚을 지고 잠적한 상황이라면 솔직히 위자료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참담했어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 소재를 파악해서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이겨도 받을 게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이었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민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지연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엄마, 집에 갔다 왔죠? 정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어땠어요? 텅 비어 있었어. 짐이 다 없어졌더라. 정민의 목소리는 감정이 빠져나간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났어. 그 여자 향수.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인간이 정말. 지연은 분노를 삼키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민은 딸의 품에서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해?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울어요. 실컷 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있잖아요. 정민은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정민이 겨우 잠든 후 지연은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평소에는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은 필요했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지연은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어요. 30년을 바쳐 헌신한 사람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렸습니다. 지연은 그런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지연은 담배를 비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아버지. 엄마는 내가 지킬 거야. 반드시. 차가운 밤바람이 지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떨지 않았어요. 분노가 온몸을 불태우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회사에서 점심시간마다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사 동료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불러도 손을 내저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아니, 밥 먹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샌드위치 하나를 책상에 두고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죠. 지연은 아버지의 옛 동료들 연락처를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다닐 때 집에 데려왔던 사람들,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던 사람들, 오래된 어머니의 주소록을 뒤지고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한 명씩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도식 씨 딸 지연입니다. 혹시 아버지 소식 아세요? 첫 번째 전화.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 지연이? 오랜만이네.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요즘 연락이 안 돼서. 전화 너머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상대방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비슷했어요. 도식이? 그 친구 요즘 안 보이던데. 희망 퇴직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뒤로는 모르겠네.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도식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꼬리를 흐렸거든요. 뭔가 숨기는 듯한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였어요. 상대방은 아버지의 오랜 동료인 박 과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집에 와서 술을 마시며 아버지와 밤새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죠. 아, 지연이구나. 도식이 형 말이야. 박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위를 살피는 듯 잠시 뜸을 들였어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희망 퇴직하고 나서 해외여행 갔다는 소문이 있어. 여자랑 같이. 지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여자요? 무슨 여자요? 그건 나도 잘. 골프 모임에서 만났다는 얘기만 들었어. 돈 많은 여자라고. 아무튼 연락이 안 되더라고. 미안하다, 지연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해외여행, 여자랑 같이, 돈 많은 여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도망친 거였어요. 지연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마음속으로 완전히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를 버린 비열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강변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출렁거렸어요. 차 안에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 속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연은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을 잘 봐서 신나게 집에 들어갔던 날,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성적표를 내밀자 아버지는 잠깐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여자가 머리 좋아봤자 시집가면 끝이야. 공부할 시간에 살림이나 배워.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해서 뭐하나 아버지는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는데 아버지는 운이 좋아서 된 거라고 했습니다. 축하는커녕 이제 아빠 용돈은 내가 책임져라라는 말만 했죠. 지연은 그날 회사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왜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폭언. 아버지가 엄마에게 멍청하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소리 지를 때마다 지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지연은 그런 엄마가 불쌍했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했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숨쉬기가 힘들었으니까요. 떠나면서 엄마에게 나는 엄마처럼 살 수 없어요라고 했던 말. 그 말이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지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지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를 두고 떠났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었어요. 현재,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연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민이 부엌에 서 있었어요.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좁은 원룸간이 주방에서 정민은 능숙하게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해요? 응, 묵은지 김치찜. 내가 좋아하잖아. 정민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어요. 눈가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요. 그냥 시켜 먹어도 돼요. 아니야, 해줄게. 엄마가 해주고 싶어? 내가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엄마도 기분이 나아져. 정민은 다시 냄비를 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원룸을 채웠어요. 묵은지 특유의 깊은 냄새가 퍼졌습니다. 시큼하면서도 구수한 향이었어요. 저녁 식탁에 묵은지, 김치찜이 올라왔습니다. 잘 익은 묵은지와 돼지고기가 푹 고아져 있었어요. 두부도 넣고 대파도 송송 썰어 올렸습니다. 지연은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어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맛있었어요. 묵은지의 깊은 신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으니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연달아 몇 젓가락을 더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정민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맨날 먹던 건데 뭘. 아니, 진짜야. 이 맛 다른 데서 못 먹어. 식당에서도 이 맛 안 나. 지연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엄마의 묵은지, 김치찜.
그 맛이 이렇게 특별한 줄 몰랐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엄마 음식 같은 깊은 맛은 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지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의 요리 실력, 30년간 갈고 닦은 손맛. 아버지는 그걸 밥밖에 할 줄 모른다며 무시했지만 사실 그건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지연은 대기업 마케터였어요.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고 브랜드 전략을 짜고 시장을 읽는 게 일이었습니다. 요즘 한식이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건 지연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류와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의 묵은지, 김치찜이라면 지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뜩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능성의 씨앗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지연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 30년의 노하우, 한류 열풍, 해외 시장. 지연은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에 해외 한식당 트렌드를 입력했어요.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에서 한국 음식 열풍이 불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지연은 겨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다려, 엄마. 내가 방법을 찾을게. 창밖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민은 요즘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연의 원룸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밥도 억지로 몇 숟가락 뜨는 게 전부였죠. 지연이 출근하고 나면 홀로 남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30년 동안 아침이면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게 정민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일이 없다기보다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며칠 후 정민은 무기력함을 이겨내 보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62살이지만 아직 건강했으니까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딸에게 신세만 지며 살 수는 없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주방 보조구함이라는 종이가 유리문에 붙어 있었거든요. 정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기름 냄새와 찌개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기 주방 보조 자리 아직 있나요?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정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시선이 차가웠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이요.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죄송한데요, 좀 힘든 일이라서. 젊은 사람 찾고 있어요. 서서 일해야 하고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하거든요.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쓰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거절당하니 서러웠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사장이 벌써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민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청소 대행 업체였어요. 전화로 문의했더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정민은 제일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경력이 있으세요? 담당자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집안일은 30년 넘게 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다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펜을 멈추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사 경력은 좀 다르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건 상업시설 청소 경험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가 좀 있으셔서요.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또 거절이었습니다. 정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세 번째로 간 편의점에서는 야간 알바는 젊은 분 위주로 뽑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간 마트에서는 아예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정민은 노년 여성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30년간 집안일만 했던 자신에게 사회는 차가웠어요. 아무도 정민의 경험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민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연이 퇴근하고 들어왔지만 인사할 기운도 없었어요. 엄마 밥 먹었어요? 응, 조금. 지연은 엄마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의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볼도 며칠 새 홀쭉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엄마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미경이었어요. 정민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미경은 20년 전에 대만으로 건너가 타이베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만 남자와 결혼해서 정착한 뒤로 명절 때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죠. 미경아. 오랜만이다. 정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경이 바로 눈치를 챘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기운도 없었어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식의 투자 사기, 압류, 위장이혼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버림받은 것까지. 전화기 너머로 미경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 언니. 그 인간이 그런 짓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경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사실 나도 언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한 거였어요. 부탁? 무슨 부탁? 우리 남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회복하려면 몇 달은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주방 일이 마비됐어요.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미경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대만에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정민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만이라고요? 나를? 내가 뭘 도와줘? 주방 일이요. 언니 요리 솜씨 내가 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명절에 언니네 집 가면 언니가 끓여준 국물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특히 묵은지, 김치찜은 정말 끝내줬잖아요.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주방 일이 급하기도 하지만 언니 솜씨가 필요해요. 언니의 30년 살림 실력, 그거 아무나 못해요. 우리 가게에 묵은지, 김치찜 메뉴 내놓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언니밖에 없어요. 정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요리 실력을 인정해주다니. 도식은 30년간 밥밖에 할 줄 모른다며 무시했었어요. 오늘 찾아간 식당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경은 그 요리 솜씨가 필요하다고 언니밖에 없다고 했어요. 정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경아, 근데 나는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식당 일 해본 적도 없어.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언니. 요리는 언니가 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알려줄게요. 제발 와줘요. 미경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정민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고 정민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씨 같은 게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그 사실이 정민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며칠간 거절만 당하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미경은 정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정민은 미경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했어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가요. 대만에 가요. 뭐?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거 기회예요. 엄마 요리 솜씨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엄마,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새로 시작해요. 지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민은 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경에게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는 타이베이행 편도 비행기 표가 들어 있었어요. 정민은 그 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 표 한 장. 생애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티켓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민으로서 받은 첫 번째 초대장이었습니다. 지연이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어요. 엄마 김치찜은 최고니까 걱정하지 마요. 나도 곧 갈게요. 정민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민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면 다시 뜬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손에 쥔 비행기 표가 살짝 바스락거렸습니다. 정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좁은 원룸 바닥에 캐리어를 펼쳐놓고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간단한 화장품. 30년 인생이 이렇게 작은 캐리어 하나에 들어가다니. 정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옷을 개키다가 정민은 문득 손을 멈췄어요. 이 옷들도 전부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새 옷을 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소매가 해진 카디건, 무릎이 늘어난 바지, 색이 바랜 블라우스. 도식은 자기 양복은 백화점에서 맞추면서 정민에게는 있는 옷 입어라고만 했죠. 옷 한 벌 사달라는 말을 꺼낸 적도 있었지만 돈이 어디서 나라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옷을 캐리어에 눌러 담았어요. 언젠가 돈을 벌면 새 옷을 사야지. 내가 번 돈으로. 마지막으로 챙긴 것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진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한때는 파란색이었을 표지가 이제는 회색빛으로 발해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수첩을 손에 들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30년간 기록해온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묵은지, 김치찜, 된장찌개, 소고기 장조림, 잡채, 동태찌개, 갈비찜, 불고기, 잔치국수. 정민이 만들어온 모든 음식의 비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재료의 양, 불 조절 시간, 간을 맞추는 요령,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포인트까지 손글씨로 꼼꼼하게 적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얼룩이 져 있었어요. 요리하다가 묻은 기름 자국도 있고 눈물 자국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처음 이유식을 먹던 날 적은 메모도 있었어요. 지연이 당근 잘 먹음. 다음엔 고구마도 해볼 것. 그 옆에는 성공, 고구마 좋아함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민은 그 페이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수첩이 자신의 유일한 자산이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학력도 없지만 이 수첩에는 30년의 노하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비법들, 수천 번의 요리를 통해 체득한 손맛, 그 모든 게 이 낡은 수첩 안에 있었어요. 정민은 수첩을 캐리어 가장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정민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도식이 끼워준 반지였어요. 금빛이 바래고 흠집이 나 있었지만 정민은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빨래할 때도 늘 끼고 있었죠. 정민은 반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30년을 살았어요. 지연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 첫 집을 마련했을 때의 벅찬 감정, 좋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나쁜 날이 훨씬 많았어요. 매일 밤 눈치를 보며 잠들었고 매일 아침 불안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래도 이 반지는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였다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민은 반지를 쓰레기통에 떨어뜨렸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있던 낡은 사진 한 장도 꺼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도식과 젊은 정민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면사포를 쓴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어요. 정민은 그 사진을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조각난 사진이 쓰레기통으로 떨어졌어요. 과거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정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의 습관이었어요. 부엌에 서서 지연을 위해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노릇노릇 말고 시금치나물을 조물조물 무쳤어요. 좁은 간이 주방이었지만 정민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능숙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지연이 맛있는 냄새에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식탁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차렸어요? 마지막이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당분간 못 먹을 거잖아. 정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엄마, 잘할 수 있을까?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2살에 처음 가보는 외국이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미경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연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이미 30년 동안 최고의 셰프였어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차리고 반찬 만들고 온 가족 입맛 맞추느라 고생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무도 몰라줬을 뿐이에요. 정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는 맨날 짜다 싱겁다 핀잔만 줬는데 아빠가 틀린 거예요. 엄마 밥은 최고예요. 자신감 가지세요. 아침을 먹고 정민은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했습니다. 캐리어 하나,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택시 안에서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30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지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남은 게 없어.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상하게 불안하면서도 편안해. 30년 동안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거대하고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바쁘게 오갔습니다. 정민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표지판을 보며 출국장을 찾았습니다. 여권 검사대 앞에서 정민의 손이 떨렸어요. 여권을 내밀자 직원이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직원은 여권에 도장을 찍고 돌려주었어요. 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는 가방을 열어야 했어요. 레시피 수첩이 엑스레이에 찍혔습니다. 직원이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돌려주었을 때 정민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출국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정민은 한 단계씩 해냈어요. 출국장 앞에서 지연과 마주 섰습니다. 엄마,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요. 정민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연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어요. 고마워, 지연아. 엄마 곁에 있어줘서.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날 낳아줘서, 키워줘서.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난생 처음 혼자 타는 비행기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여자가 앉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죠. 정민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민은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떠올랐어요. 몸이 좌석에 밀착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지만 정민은 침을 삼키며 참았어요. 정민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곧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구름 위의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정민은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야.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 이제 나는 오직 나야. 정민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의 손맛과 이 두 발이 나의 재산이야. 이 비행기 표 한 장이 30년 세월에 대한 나의 대답이야. 창밖의 구름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두려움보다 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 대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요. 타이베이 타오 위안 공항에 내렸을 때 정민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낯선 언어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안내판의 한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중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정민은 캐리어를 꽉 쥐고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미경이 나와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죠.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눈매가 여전했습니다. 미경이 달려와 정민을 꼭 안았어요. 언니 고생했어요. 비행기 멀미 안 했어요? 미경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정민은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미경의 차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타이베이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가 유난히 많았어요. 신호등에 멈춰 설 때마다 오토바이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간판에는 한자가 빼곡했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낯설었어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건가? 꿈만 같았습니다. 미경의 한식당은 타이베이 시내 골목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맛이라는 한글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그 아래 중국어로도 같은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식당이었어요. 테이블이 8개 정도 있었고 벽에는 한국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부산 해운대 사진이 보였어요. 언니, 여기가 우리 가게예요. 주방 구경시켜 줄게요. 주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 넓은 스테인리스 조리대,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 정민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30년간 서 있던 부엌과 도구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칼, 도마, 냄비, 프라이팬. 정민은 조리대 위에 손을 얹어 보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민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미경이 식당 운영 방식을 알려주었어요. 식재료 주문하는 곳, 메뉴 준비 순서, 손님 응대 요령. 정민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요리에는 언어가 필요 없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민은 처음으로 묵은지, 김치찜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묵은지를 냉장고에서 꺼냈어요. 1년 넘게 숙성된 묵은지였습니다. 뚜껑을 여니 시큼한 냄새가 확 퍼졌어요. 정민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묵은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넣고 물을 부었어요. 불 조절이 중요했습니다. 센 불에 먼저 확 끓인 다음 중불로 낮추고 마지막에 약불로 푹 고아야 했어요. 뚜껑을 열고 닫는 타이밍도 중요했죠. 정민의 손은 레시피 노트를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손끝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묵은지 특유의 시큼하고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미경이 다가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언니, 이거 대박이야. 진짜 맛있어. 이 맛이야, 이 맛. 그날 점심 묵은지, 김치찜이 처음으로 메뉴에 올랐습니다. 첫 손님은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는 데만 젊은 여자 셋이었어요. 그들은 김치찜을 한 입 먹더니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하우츠, 하우츠, 맛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민은 주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맛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도식은 한 번도 맛있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묵은지, 김치찜을 먹으러 오는 손님이 줄을 섰어요. 대만 현지인뿐 아니라 한류 팬 일본인 관광객, 홍콩에서 온 손님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식당은 점심과 저녁 모두 만석이 되었어요. 이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요. 한국 엄마의 진짜 손맛이에요. 손님들의 후기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깊이가 다른 한국 음식, 한국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 같은 제목의 글이 퍼졌어요. 정민은 할머니라는 말에 웃음이 났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현지 언론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만의 한 음식 전문 채널에서 취재를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정민은 긴장했지만 미경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었어요. 이 김치찜의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30년 동안 가족한테 해준 거예요. 매일 정성껏 맛있게 먹으라고 만들었을 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식당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한국 엄마의 소울푸드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정민의 이야기가 황혼 독립신화로 소개되었습니다. 62살에 모든 것을 잃고 대만에 건너와 새 인생을 시작한 여자. 사람들은 정민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한국에 있는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뉴스에서 봤어요. 대박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연은 큰 결심을 알렸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대만 갈게요. 엄마 일 도울 거예요. 2달 후 지연이 대만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딸을 안았을 때 정민은 눈물이 났어요. 서울에서 헤어진 지 불과 몇 달이었지만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지연은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펴고 엄마의 묵은지, 김치찜을 분석했습니다. 식재료 원가, 조리 시간, 손님 반응, 경쟁 식당 메뉴까지 대기업에서 배운 마케팅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엄마, 우리 브랜드 이름 정했어요. K-마더스 헤리티지. 한국 엄마의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지연은 따뜻한 느낌의 로고를 디자인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었어요. 메뉴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음식 사진을 전문 사진작가에게 맡겨 예쁘게 찍었어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고 매일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를 달아 한류를 좋아하는 젊은 층을 공략했어요. 엄마, 이건 단순한 식당이 아니에요. 브랜드예요.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 지연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팔로워가 빠르게 늘었고 예약 문의가 쏟아졌어요. 해외 관광객들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라는 말이 자주 들렸어요. 모녀의 협업은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습니다. 1년 후 모녀는 타이베이 시내 번화가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좌석. 오픈 첫날부터 대기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3개월 뒤 3호점까지 오픈했습니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의 시작이었어요. 정민은 이제 주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새 지점의 주방장을 교육하고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맛의 품질을 관리했어요. 레시피 디렉터라는 직함이 생겼습니다. 명함에 그 직함을 박았을 때 정민은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명함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만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한 시니어 창업자로 소개되었어요. 기자가 정민의 사진을 찍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정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밥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30년간 밥밖에 할 줄 모른다며 무시당했던 기억. 그 밥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모욕의 상징이었던 요리가 성공의 무기가 되었어요. 정민은 식당 2층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타이베이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네온사인, 오가는 사람들, 활기찬 거리. 1년 전 캐리어 하나 들고 공항에 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엄마 옆에 섰어요. 엄마, 다음 달에 한국에서 투자 미팅이 있어요. 한국 진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정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이 있는 나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이제 72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10년 전보다 훨씬 빛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소담정 한국 1호점 오픈 날이었습니다. 서울 북창동 번화가 한복판에 새 건물이 들어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세련된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정문 위에는 소담정이라는 따뜻한 글씨의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대만에서 돌아온 한국 엄마의 손맛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음식 블로거들, 유명 셰프들까지.
대만에서 역수입된 성공 신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미 여러 매체에 실렸어요. 정민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10년 전 저는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제 자신까지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30년간 갈고 닦은 손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딸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42살이 된 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연은 소담정 프랜차이즈의 대표이사였어요. 대만, 일본, 홍콩의 23개 지점을 운영하는 회사의 수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복수가 아닙니다. 제 증명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밥밖에 할 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밥을 잘하거든요.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민은 미소 지으며 리본 커팅을 했어요. 가위가 빨간 리본을 자르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주방에 들어가 직접 첫 번째 묵은지 김치찜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 구수한 냄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정민의 손맛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민이 홀에 나왔을 때 한 중년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김 부장이었습니다. 도식의 회사 동료였죠. 10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정민 씨? 김 부장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김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민 씨가 이렇게 성공하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식이 형 소식 들으셨어요? 정민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김 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됐는데요?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정민 씨랑 이혼하고 윤마담이랑 살았잖아요. 처음엔 좋았대요. 돈 많은 여자랑 사니까 편하다고. 근데 그게 오래 안 갔어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윤마담이 돈으로 형을 쥐고 흔들었어요. 용돈도 허락받아야 쓰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나중엔 손찌검까지 했대요. 정민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식이 맞았다고요? 30년간 자신에게 폭언을 일삼던 그 오만한 남자가 형이 나한테 전화해서 온 적도 있어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고요. 집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고. 돈이 없으니까요. 윤마담 눈밖에 나면 쫓겨날 판인데 쫓겨나면 거리로 나앉아야 하니까 꼭 참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얼마나 허세를 부렸어요. 후배들한테 큰 소리 치고 골프 모임에서 인맥 자랑하고. 근데 결국 다 허울이었던 거죠.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형이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로 달랬으니까. 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은요?
형은 그 여자 옆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참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해야 하나? 통쾌해야 하나? 슬퍼해야 하나?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도식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건 돈과 허세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비싼 차 타고 골프 치며 인맥 자랑하는 것. 그게 도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돈과 허세가 결국 도식을 올감했습니다. 돈 많은 여자에게 기대다가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러니였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부장님. 네. 10년 전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밥밖에 할 줄 모른다고. 김 부장이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밥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 있고요.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원한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복수할 생각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선택한 길의 끝에 서 있으니까요. 저는 제 길을 갈 뿐이에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잠시 후 김 부장은 계산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정민 씨, 정말 대단해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김 부장님도요. 김 부장이 나가고 정민은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반짝이는 네온사인, 오가는 사람들, 달리는 자동차들. 10년 전에는 이 거리가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이 거리가 자신을 맞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다가왔어요. 엄마, 누구였어요? 옛날 사람. 아빠 동료. 아빠요? 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정민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많이 아프대. 간암 말기래.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가족이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정민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공항에서 캐리어 하나 들고 떠났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희망도 가진 거라곤 낡은 레시피 수첩 하나뿐이었죠. 그 수첩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손맛이 무시당했던 그 요리가 정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23개 지점, 수백 명의 직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62살에 빈손으로 시작해서 72살에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밥밖에 할 줄 모른다. 그 말이 이제는 자랑처럼 들렸어요. 네, 저는 밥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밥으로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30년의 노력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정민은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복수야.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그게 최고의 복수야. 원한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에 요리를 했어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에너지로 사업을 키웠어요. 그리고 결국 정민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엄마 곁으로 왔어요. 엄마, 내일 일정 확인했어요. 오전에 언론 인터뷰 있고 오후에 신메뉴 시식회 있어요. 그래, 알았어.
정민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연은 정민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정민은 딸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손님이 남아 있었어요. 끓여야 할 김치찜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어요. 익숙한 자세, 익숙한 손놀림,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가 좋았어요. 3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이 소리와 함께 정민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민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찬란하게, 가장 당당하게.